지금까지 측량 작업의 순서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측량의 오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량의 오차. 오차가 뭘까요? 측량으로 얻어진 관측값은 항상 오차를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차란 어떤 요소가 지닌 참값과 측량을 통해 얻어진 관측값과의 차이를 우리가 오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측량 기술의 발달은 곧 오차를 줄이기 위한 꾸준한 노력의 성과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측량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숙련된 기술자가 정밀한 장비로 수차례에 걸쳐서 신중하게 측정한 관측값도 본래의 정확한 값, 참값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참값 하는데요. 참값이라는 것은 측량 대상이 지니고 있는 정확한 값으로서 존재는 하지만 그 크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관측값에 포함된 오차의 크기를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측량 오차의 원인을 살펴보면요. 많은 관측과 측정 방법을 통해서 얻어진 관측값은 여러 가지 형태의 오차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오차들이 발생하는 원인은 상당히 다양한데요. 먼저 자연적 오차, 기계적 오차, 인위적 오차 형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자연적 오차를 살펴보면 측량 작업 중에 주변 환경의 변화로 발생하는 오차들이 될 것 같아요. 온도라든가 습도, 기압, 자기장의 변화, 광선의 굴절, 바람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온도. 자, 너무 온도가 더워지거나 추워지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장비나 줄자 같은 모든 것들이 신축, 확장 이런 것들이 되죠.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도에 따라서 1m의 길이가 줄자에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굉장히 정밀한 자 같은 경우, 줄자 같은 경우는 온도를 보정할 수 있는 값들을 계산할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온도를 기록을 해서 나중에 그 온도로 측량된 거리를 환산을 해서 온도가 더워졌다 그러면 줄자가 늘어났을 테니까 측량값보다 조금 줄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워졌다 그러면 줄어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측량된 거리값보다 계산을 해서 오차를 늘려주는 이런 형태로 확인이 됩니다. 자, 습도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제 평판 측량을 진행을 하다 보면요. 평판이 나무로 되어 있고요. 평판 위에 종이를 얹어서 놓고 그 현장에서 직접 도면을 그려가면서 측량을 하게 됩니다. 자, 종이가 습기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기압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자, 기압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약에 고도 측량을 한다 그러는데 갑자기 비가 오거나 아니면 뭐 태풍이 온다 그래서 주변이 저기압으로 바뀌거나 이러면은 기압이 달라지니까 평소 기압과 달라지니까 높이값도 달라지게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요. 자기장의 변화도 생깁니다. 자, 우리가 고압선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철광 그러니까 철 성분이 많은 그런 지역들에서 나침판을 들고 측량을 한다 그러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침의 북쪽이 아닌 약간 틀어진 자침의 북쪽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각도를 계산하거나 이럴 때 엉뚱한 값으로 계산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겠죠. 광선의 굴절이나 바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계적 오차입니다. 측량 장비의 구조적 결함이나 불안정한 성능, 수축이나 팽창의 불균일 같은 경우도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그 장비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모르고서 활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인위적 오차가 있는데요. 측량자의 시각이나 감각의 불완전, 개인적인 습관, 장비 조작의 미숙, 과오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는 수평을 완벽하게 맞췄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확하게 수직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수평을 맞춘 게 아니라 비껴보면서 맞추는 바람에 약간 틀어져 있다라든가. 자, 그다음에 우리가 장비를 통해서 시준을 할 때 렌즈를 보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또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에 따라서 보는 눈도 다르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오차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쉽게 보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오차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요. 측량 결과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오차들 중에는 발생 원인이 분명하고 그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오차는 그 크기나 원인을 알 수 없으며 발생이 불규칙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규칙적이고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다 그러면 우리가 오차를 보정할 수가 있는데요. 발생이 불규칙적인 경우에는 원인도 모르고 불규칙적인 경우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자, 과오나 차고, 우리가 이제 과오, 차고 이야기하고요. 정오차, 개통오차나 누차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부정오차, 우연오차나 상차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 과오 알아볼까요? 과오는 말 그대로 측량자의 조작 미숙이라든가 부주의 등에 의한 측정의 오인, 눈금의 오독, 야장의 오기, 계산착오 등에 따른 오차입니다. 자, 측량을 하시는 분이 30.4 불렀는데 적으시는 분이 34.0 쓰고 넘어가면 나중에 돌아와서 전혀 엉뚱한 값이 되겠죠. 그런 경우들이 쉽게 생겨요. 또 야장을 열심히 정리를 해서 갖고 왔는데 너무 지저분하다고 깨끗하게 다시 이기를 하겠다고 옆에다가 다른 깨끗한 종이에다가 깨끗하게 적습니다. 옆에서 불러주는 걸 적거나 본인이 보고 적는데요. 네, 숫자가 틀리게 적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자, 이런 것도 되고요. 계산착오죠. 여러분들도 아마 뭐 시험을 보면서 그런 경험을 하셨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1번 답은 3번입니다. 3번을 체크를 한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2번이라고 써놓고요. 네, 검산할 때도 보면서 1번 답은 2야. 뭐 쉽게 생각하면 1 더하기 1은 2인데요. 1 더하기 1을 3이라고 써놓고 네, 끝까지 검산할 때도 1 더하기 1은 2, 근데 숫자는 3 씁니다. 그리고 맞았네. 근데 시험장에서 나오는 순간 알게 되죠. 잘못된 거를.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쉽게 발견되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보정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측량하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실습 시간에 빈번하게 장비 들고 다시 나가는 경우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측 시 주의를 기울이면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오차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정오차, 개통오차, 누차인데요. 줄자등 측거기구의 신축이라든가, 그러니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거죠. 측량자가 눈금을 읽을 때의 편향성 등의 원인이 돼서요. 원인이 명확하고 오차의 크기와 형태가 일정해서 보정 가능한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부정오차, 우연오차, 상차가 있는데요. 이건 발생 원인이 불명확합니다. 관측 순간의 자연 조건의 변화라든가 장비의 불안정 등으로 발생하는데요. 수식으로는 보정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확률에 근거해서 통계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제거법으로 소거를 한다라든가 이런 아마 앞에서 잠깐 전 시간에 아마 배웠었나요? 가우스가 만들었다 그랬나요? 최소 제거법. 측량의 기술이 발달하게 되는 최소 제거법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측정이 반복될 경우에 같은 크기의 오차가 반대 방향으로 발생해서 서로 상쇄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상차, 상쇄 오차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차들이 발생했을 때 원인들을 잘 파악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해결 방법들을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치 해석에 따라서 발생하는 오차의 종류를 살펴보면요. 참오차, 잔차, 편의, 상대오차 같은 것도 있고요. 자, 뒤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은 나올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평균 오차, 평균 제곱 오차, 평균 제곱근 오차,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확률 오차, 절단 오차, 마무리 오차, 입력 오차, 변환 오차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번 시간에도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요. 일부 내용들은 뒤에 이제 다음 시간에 강의가 진행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부분 필요한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참값과 최화값인데요. 앞에서 참값 잠깐 얘기했었죠? 네. 측량하고자 하는 대상이 지니고 있는 크기의 실제값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값이라는 게 기준이라는 게 없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체중을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네.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바로 이것은 참값이 아니고 최하값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정확한 값이지만 추상적인 개념상의 값이 바로 참값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타우라고 표현을 하나요? 측량을 통해서 참값을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거의가 아니고 그냥 불가능합니다. 참값에 가장 근사하다고 추정된 최하값이란 개념을 우리가 참값 대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하값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뮤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을 하죠. 기호를. 실제로는 알 수 없는 참값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참값에 가장 가까운 확률적으로 아주 가까운 확률을 가진 그런 큰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하값은 조건과 경중률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경중률은 뭐냐 하면 관측 횟수라든가 관측 거리, 정확도 등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건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조건이 없는 경우는 관측값을 우리가 직접 조정해서 최하값을 구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n분의 1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하나의 이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조건이 있는 경우는 조건에 맞게 오차를 보정하게 돼서 최하값을 구하게 되죠. 바로 이 조건이 있는 경우에 경중률을 넣어서 계산을 하는 형태들이 될 것 같아요. 자, 강의 중에 재채기가 나서 잠시 끊었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최하값을 구하는 네 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최하값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조건이 없고 경중률도 같은 경우의 최하값입니다. 먼저. 그래서 거리나 각을 같은 방향으로 수차례 반복 관찰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이 경우 최하값은 각 관측값의 산술 평균입니다. n분의 1이죠. 그래서 뮤는 n분의 x1, x2, xn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n분의 1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xi 값이죠. 그래서 관측값을 전부 더해서 관측 횟수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예제를 한번 해볼까요? 거리 측량에서 일정 거리를 4회 측정한 결과 어떤 거리를 이제 반복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30.26, 30.23, 30.27, 30.24m였습니다. 이 경우에 어떤 값을 써야 될까요? 다트를 던져서? 아니죠. 그래서 바로 이럴 경우에 우리가 산술 평균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하값 뮤는 4개를 더하죠. 관측값 4개. 30.26 더하기 30.23 더하기 30.27 더하기 30.24를 관측 횟수 4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30.25m가 나와서 그러면 우리가 측량한 최종 결과값은 얼마입니까? 오차를 보정한 30.25가 되는 거죠. 자, 다음 경우입니다. 조건이 없고 경중률이 다른 경우입니다. 자, 거리나 각을 여러 명이 각각 관측한 횟수를 다르게 관측한 경우입니다. 관측 횟수를 다르게 여러 명이 관측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 최하값을 구하는 방법은 바로 각 관측값에다가 경중률을 곱해준 다음에 합계를 경중률의 합으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관측 수를 각각의 관측에 곱해서 다 더한 합에다가 전체의 관측 수를 다 더해서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제 볼까요? 자, A는 1회 측정했습니다. 경중률이 1이죠. 35도 42분 33초를 얻었고요. B는 3회 측정을 했네요. 경중률 3입니다. 평균으로 35도 42분 32초를 얻었습니다. C는 5회 측정했습니다. 평균으로 35도 42분 30초를 얻었다면 이 수평각의 최하값은 얼마일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질문인데요. 자, 그럼 이제 살펴보면요. A, B, C 세 사람의 측정값이 살펴보면 도분까지는 다 같습니다. 초만 조금 다르죠. 33초, 32초, 30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대해서 수정을 해서 우리가 보정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33초 1회 측정이었죠. 곱하기 1 더하기 32초가 나온 B는요.
3회 측정했죠. 그러다 보니까 곱하기 3. 그다음에 C는 30초가 나왔는데 5회 측정했지 않습니까? 곱하기 5를 해서 더해준 값을 자, 전체 합산 1, 3, 5를 더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 9분의 279초가 되고요. 자, 결과는 얼마입니까? 31초? 맞나요? 네, 31초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35도 42분까지는 다 같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31초만 넣어서 최확값은 35도 42분 31초로 보정이 되었습니다. 최확값을 구하는 네 가지 경우 중 세 번째입니다. 조건이 있으며 경중률이 같은 경우에 최확값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각 관측값이 서로 수학적 조건을 만족해야 할 때 같은 경중률로 관측한 결과에 적용됩니다. 관측값과 이론적인 조건값과의 차이를 각 관측값에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결국은 n분의 1에서 나눠준다는 얘기인데요. 예제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내각을 각각 측정을 했더니 각 A는 49도 24분 39초, 각 B는 58도 12분 33초, 각 C는 72도 23분 21초였다. 각각의 내각의 최확값은 얼마인가? 자, 우리가 삼각형 내각 어떻게 되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관측각의 합과 차이를 3등분해서 배분값으로 최합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측정한 값을 다 더했을 때 180도보다 모자라면 조금씩 3등분한 값을 그 차를 3등분해서 각각의 각에 더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180도보다 넘는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넘은 만큼을 잘라서 3등분을 한 이후에 각각의 점에서 빼주면 보정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측정된 내각을 더하면 49도 24분 39초 더하기 그냥 각 A, 각 B, 각 C를 더했는데요. 180도 00분 33초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삼각형의 내각은 얼마입니까? 내각의 합은 180도죠. 33초가 지금 오버됐습니다. 내각의 합이 180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초과값 33초를 배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33초를 세 각에 나눠주게 되면 11초가 되죠. 그래서 각각의 측정값에다가 11초를 빼주게 되면 각 A는 49도 24분 28초가 되고요. 각 B는 33초에서 22초, 11초를 빼서 22초가 됐죠. 각 C는 21초에서 11초를 빼니까 10초가 됐습니다. 자, 이거를 다 더해주면 180도가 돼서 끝나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경우인데요. 조건이 있으며 경중률이 다른 경우에 최악값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경중률이 서로 다른 관측값들의 합계가 수학적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180도가 안 될 때나 넘을 때 이렇게 조건을 만족 안 되는 경우가 되겠죠. 이럴 때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관측값이 이론적인 조건값과의 차이를 경중률에 반비례하도록 나누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관측값의 보정량 배분비는 C1, C2로 나눠질 테고요. CN까지 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경중률분의 1, 경중률분의 2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웃한 두 개의 각, 삼각이죠. 두 개의 각 BAC, BAC와 각 CAD를 각각 측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같은 조건으로 각 BAD, 이 부분이죠.를 측정한 결과 다음 표를 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BAC는 한 번 측정을 했고요. 한 번 측정을 해서 39도 46분 00초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각 CAD, 요거죠. 각 CAD는 세 번 측정을 했어요. 반복 측정을 해서 평균값이 33도 14분 27초를 얻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 BAD는 5번을 측정을 해서 반복 측정을 해서 73도 01분 13초를 얻게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각 BAC와
각 CAD를 더하면 각 BAD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나오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각 BAC와 각 CAD를 더하면 전체 각 BAD가 나와야 되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요. 예,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넘겨서 이항 정리를 하면요. 각 BAC 더하기 각 CAD 한 값 빼기 각 BAD를 하면 0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0이 나와야 돼요. 0이 나오면 딱 맞게 측량이 된 거고요. 만약에 이게 0보다 크면 네, BAC하고 CAD의 값이 크게 나온 거죠. 측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뭐 그게 잘못됐을 수도 있고 각 BAD가 잘못될 수도 있지만 두 개의 합이 크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거꾸로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 그러면 네, 이렇게 측량이 된 거죠. 네, 이렇게 측량이 돼서 이 부분만큼의 차이가 생기는 걸 보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각 BAC랑 각 CAD를 더해서 각 BAD를 빼니까 마이너스 46초가 나왔어요. 결국은 네, 각 BAD가 훨씬 크게 측정이 되고요. 각 BAC랑 각 CAD는 작게 측정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마이너스 46초를 경중률에 따라서 배분을 해야 되니까 자, 경중률에 따라서 이제 각 BAC의 경중률, 각 CAD의 경중률, 각 BAD의 경중률 비율을 보면 1회 반복, 3회 반복, 5회 반복이었습니다. 그거 값을 변환을 해야겠죠. 그래서 자, 배분을 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C1, C2, C3는 1대 3분의 1대 5분의 1이 되고요. 이거를 우리가 편의상 정리를 하면 15대 5대 3이 됩니다. 그럼 이 15대 5대 3을 이제 맞춰서 곱해서 나눠주면 그만큼 이제 배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46초, C1 같은 경우는 46초 곱하기 23분. 그러니까 15 더하기 5 더하기 3. 경중률의 합이죠. 배분율의 합입니다. 23분의 15를 해주면 30초가 나오고요. C2 같은 경우는 46초에 23분의 5를 해주면 10초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46초에 23분의 3을 해주면 6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 BAC랑 CAD에는 이 보정량 30초와 10초를 각각 더해주면 되고요. 각 BAD에는 보정량을 6초를 마이너스 해주면 두 개는 늘리고 하나는 줄여서 맞게 되는 형태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BAD는 39도 46분 00초에다가 30초를 더해서 39도 46분 30초가 되고요. 각 CAD는 33도 14분 27초에 10초를 더해서 33도 14분 37초가 만들어집니다. 자, 각 BAD는요. 73도 01분 13초인데요. 여기 6초를 빼서 73도 01분 07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하면 얘가 나오면 되겠죠. 그죠? 더해보면 자, 30초 더하기 37초, 67초니까 7초 남고 1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47분, 14분 더하면 1분 남고 1도 올라갑니다. 40도 더하기 33도, 73도에서 딱 맞게 보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최하값과 관련된 부분에서 나오는 참오차, 잔차, 편의, 상대오차 같은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오차는 참값과 관측값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값과 관측값의 차이입니다. 자, 근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엡실론은 우리가 타우 마이너스 x죠. 관측값을 x라고 했을 때 타우 마이너스 x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참값을 모르죠. 그러니까 참오차도 역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참값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참오차 역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관측값 조정 시에는 참오차를 쓰는 게 아니라 잔차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최하값이
창값에 가까울수록 창값에 가까울 확률이 큰 값을 우리가 최악값으로 쓴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이 최악값이 창값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잔차는 참오차랑 같아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잔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측값과 조정 계산으로 추정된 최악값과의 차이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실론은 잔차죠. 잔차는 뮤 최악값 마이너스 관측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차를 이용해서 관측값에 포함된 오차 등을 우리가 조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편의는요. 창값과 최악값의 편차입니다. 창값과 최악값의 편차인데 문제는 창값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창값을 알 수 없어 편의의 크기도 역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편의 베타는 타우 마이너스 뮤로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치상으로 우리가 수학상으로 뭐라 그럴까요? 추상적으로 계산할 때만 사용하는 개념이고요.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악값, 잔차 이용하는 형태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 오차인데요. 상대 오차는 관측값에 대한 잔차의 절대값의 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관측값 분의 잔차의 절대값입니다. 이게 바로 상대 오차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그럼 이건 뭐 할 때 쓰냐? 관측의 정밀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정확도, 정밀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정확도, 정밀도 우리가 이제 흔하게 쓰는 말인데요. 두 개가 조금 다릅니다. 물론 같은 용어로 쓸 수도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조금 다르다. 그래서 정확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측값이 창값에 얼마나 가까운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관측의 정교성이나 균질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측값에서 과오와 정오차를 제거함으로써 창값에 가까워질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들이고요. 과오와 정오차가 없다면 정밀도를 정확도로 간주를 해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 또 정밀도 얘기를 하고 위에 그림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정밀도는 측량이 얼마나 정교하고 균질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측량 결과가 얼마나 서로 근접하는가, 즉 편차의 크기에 의해서 좌우되는데요. 관측값의 상대적인 편차가 적으면 정밀하다, 넓게 흩어져 있으면 정밀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 B, C, D 관역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네. 자, 다트를 던져서 이제 표적에 명중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A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럼 중앙에 지금 관역의 정중앙에 맞출 수 있으면 정확도가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요. 외곽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정확도는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명중률이죠. 그죠? 그다음에 정밀도는요. 얼마나 관역의 중앙에 아니면 한 곳에 집중돼서 맞출 수 있냐가 정밀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A를 보면요. 정확도는 낮습니다. 정밀도도 어때요? 여기저기 퍼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널리 퍼져 있다 보니까 정밀도도 낮습니다. 그럼 B를 볼까요? B는 정확도는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확도는 낮습니다. 하지만 이 한쪽으로 쏠려서 왼쪽 위로 쏠려서 이렇게 모여서 다트가 꽂혀 있죠. 그래서 편차가 적게 모여 있기 때문에 정밀도는 높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오조준 된 거죠. 조준만 조금 바꿔주면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게 됩니다. 자, C 같은 경우는 정확도는 비교적 높습니다. 문제는 정밀도는 넓게 이렇게 벌어져 있다 보니까 정밀도는 낮은 형태들이 되겠죠. 그럼 이제 아이디어란 최상의 상태가 D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도 한가운데 관역에 다 맞아갔고요. 정확도도 높고요. 그다음에 정밀도도 편차가 적으니까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밀도와 정확도의 차이를 잘 파악을 하시면 측량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요. 이 정확도와 정밀도 관련된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나온 건데요. 표적지입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50m 권총 부분에 금메달 진종호, 은메달 최영래가 금은을 놓고 경쟁할 때 사용된
표적지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설명을 드려볼까요? 어때요? 자, 진정호 선수의 표적지, 금메달 받을만 하죠? 네, 어떻습니까? 정확도와 정밀도가 굉장히 높죠. 네, 그러니까 편차가 없이 네, 좁게 모여 있어서 굉장히 정밀하게, 그 다음에 정확하게 사격을 했네요. 그죠? 자, 은메달 받으신 최영래 선수도 상당히 잘 쏘긴 했는데요. 네, 진종호 선수에 비해서 정확도는 뭐 높지만 정밀도가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 됐죠. 그죠? 편차가 넓게 분포를 하다 보니까 점수가 낮게 나와서 네, 은메달을 따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영래 선수 같은 경우는 정확도는 높지만 정밀도가 낮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측량을 수행하는 그런 과정, 주의사항, 그 다음에 측량이 오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학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이제 덧셈뺄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식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식의 원리를 잘 살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다각형의 내각의 합 구하는 방법, 삼각형을 다 뽀개서 삼각형으로 만든 다음에 삼각형이 몇 개 들어갔는지를 알면 되는 거죠. 네, 그거를 식으로 유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훨씬 도움이 될 테고요. 유도할 수 없더라도 내각의 합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죠. 네, 굳이 머릿속에서 외우려고 모든 내각의 합을 다 외우려고 고민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알아봤고요. 앞으로 측량을 진행하시면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실력들, 또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수학 실력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자,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